글로벌 이슈 플러스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테슬라, M7, 나스닥만 좋은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도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85,000달러에 갇혀 있다가 지금 또 87,000, 88,000까지 쭉쭉 찍고 올라오는 비트코인 시장의 어떤 전망,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와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니까 88,000달러 갔다가 지금은 87,000달러까지 살짝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85,000달러에 뭔가 진짜 무슨 감옥 같았거든요. 네. 계속 갇혀서 못 올라오다가 한번 뚫고 올라온 게 좀 고무적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비트코인 시장을 이제 단기적인 가격으로 계속 바라보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비트코인이 이제 지난달에 마이너스 17%였어요. 2월 달이. 네. 그리고 그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두 번째 대나무화폐는 마이너스 30%였거든요. 아, 그랬군요. 근데 2월 달이 어떤 달이었냐면 시장에서 기대하기를 과거 2013년도부터 한 13년 정도 기간 동안 13번 중에서 11번이 2월 달은 다 상승을 했던 시장이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2월 달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런 이제 패턴을 가지고 굉장히 기대감이 많았죠. 근데 여지없이 이제 단기적으로 기대감이 무너졌네요. 높으면 네. 이제 당연히 가격이 반대로 가듯이 예. 그런 결과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3월달 들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회복세가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한 4%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어요. 3월 초 예. 대비해서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의 흐름은 이제 글로벌 유동성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해 있고 사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더 그런 흐름이 있고 미국 주식시장하고도 많이 상관관계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3월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금리 정책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지난번 FOMC 회의 때 특히 양적 긴축 이번엔 동결이 됐지만 양적 긴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QT를 네. QT 규모가 축소되는 그 포인트가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본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금리 인하 단계로 가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 단계다. 그쵸. 이렇게 좀 본 의미가 있어서 좀 비트코인에는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FOMC가 좀 컸네요. 네, 그러니까 뭐 당장 금리 인하해 주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양적 긴축 규모를 줄여주는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렇게 유동성이 크게 반응할 수 있고 뭐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빠지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다시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서 올라가는 걸 보면은 역시나 지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든 나스닥이든 다 유동성을 좀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13만 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저는 뭐 10만 달러 돌파, 15만 달러, 20만 달러도 아니고 13만 달러 얘기는 좀 구체적이어서 어떻게 나온 얘기예요? 13만 달러가 사실은 말씀대로 기존에 주로 나왔던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 전망을 할 때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뭐 20만, 15만, 뭐 7만 그런 숫자에 너무 큰 의미를 안 두면 좋겠다. 사실 네네. 그 숫자가 굉장한 뭐 이런 이제 우리 계산이나 펀더멘털 측정해서 가치를 측정해서 나온 지표들이 사실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은. 예. 그리고 심리적인 가격의 기준을 좀 기반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은 상승한다 이런 의미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13만 불 정도는 비트코인이 지금 이제 폭등하는 정도는 아니죠. 약간 흐름상으로 현재 금리 인하 기조가 예상 수준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하반기에 연준에서 약간 전망하는 것은 0.5% 정도의 인하를 약간 예상을 하고 시장에서도 그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도 뭐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급하게 종료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내년 정도 종료를 생각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 흐름으로 갔을 때 이제 약간 올해는 글로벌 유동성이 좀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그리고 금리도 인상보다는 인하의 기조이다 보니까 뭐 이 정도 규모의 상승을 예상하는 것 같고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항상 얼마 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복합적인 요소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요 조건에 따라서 좀 더 긍정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 시나리오는 시장의 기대감보다 좋아야 되니까 우리가 한 0.50bp 정도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진짜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빨리 잡혀서 한 75bp 정도가 인하가 된다거나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빠르게 QT가 종료가 된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있으면 아마 뭐 올해 하반기에는 15만에서 20만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일 것 같고요. 근데 반대로 뭐 관세 정책이나 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슈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진짜 PCE 지수나 이런 지수들이 3% 넘어가고 예. 그러면 금리 인하는커녕 동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우리가 그 테스트했던 가격 7만 불대 그리고 8만 불대에 머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의 유동성이나 매크로 환경을 좀 이제 지켜보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이렇게 긍정과 비관 시나리오를 같이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싶긴 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 워스트 시나리오가 7만 달러고 베스트 시나리오 2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그거 더해서 제가 나눠봤거든요. 네. 나누니까 13만 달러 나오네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13만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베스트와 워스트를 나누는데도 결국에는 그 유동성이 작용을 했었고요. 맞습니다. 네. 어떤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그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는 뭐 다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이제 관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주느냐. 거기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계속 관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이제 미국이 지금 양적 긴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은 글로벌에 돈이 풀린 양은 올해 1월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게 사실은 비트코인 시장에 지금 약간의 긍정적 작용 요소긴 한데 미국은 줄이고 있습니다만 중국이나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독일이 정말 전후의 최대의 부양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10년간 790조 정도인가? 그런 요소들, 유럽 시장까지 이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에서 어느 정도 이제 돈을 푸는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네네.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는 같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그 결국에는 그것도 사실 관세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관세를 밀어붙이니까 독일이나 중국 입장에서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부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돈을 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돌고 돌아서 유동성으로 작용하는 그런 현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냥 트럼프 말이 다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영향력을 지금 당장 진단할 수는 없으니까 확정할 수는 없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라는 관점이어서 또 2분기, 3분기 얘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간밤에도 좀 이슈가 있을 정도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미국의 그냥 지금 가장 명확한 크립토 관련한 정책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도 있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달러 패권 유지에 스테이블 코인은 네.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니까요. 딱 정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 이유는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국제 수요를 잘 이제 수요처로 작용하니까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앞으로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디까지 전망하냐면 우리가 유로 달러 시장이 거의 10조 달러 시장이 넘습니다. 예. 13조 달러 정도 되는데 정확히 측정도 안 돼요. 사실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근데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2천억 달러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2배, 3배 성장이 아니라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시장의 기대감 같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이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미국이 이미 이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미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이 만약 이거를 이제 과거 바이든 정권 때처럼 이게 이제 국가 간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결정망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는 형태의 큰 변화거든요. 미국 이걸 결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건데 이미 미국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갈 것이다. 그래서 리스크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리스크 얘기는 그러면 어떤 얘기인가요?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네. 금융 위기를 부추길 수 있다. 그러면서 오. 이제 예로 나온 것들이 과거 2008년도에 이제 MMF 시장, MMF가 이제 문제가 일으키면서 금융위기가 일어났잖아요. 그와 좀 비교하는 케이스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과 MMF 같은 경우도 비교를 좀 다르죠. MMF는 이제 결국 돈을 받아서 단기 자산에 투자를 하는데 안정적인 단기 자산에 투자를 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모델이고 예. 스테이블 코인도 어찌하면 비슷한데 스테이블 코인은 1대1로 이제 패깅이 되는 자산을 갖고 있어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자산을 예전에는 이걸 미국에서 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지금 상황이죠. 뭐 테더 같은 회사 과거에 이런 회사들은 예전에 이걸 기업 어음으로도 그러니까 보관하고 있고 미 국채도 갖고 있지만 현금도 갖고 있지만 기업 어음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 있는 자산들 같이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게 회사의 수익을 더 늘려주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제도권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면서 법안이 지니어스 액트라고 해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발의가 됐잖아요.
그 법안에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 회사가 보유해야 될 자산에 대해서 좀 표시를 해놨죠. 미 단기 국채 그리고 현금성 자산 뭐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지금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이제 규제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위기는 좀 줄어들었다. 만약에 이렇게 이런 법안이나 규제가 없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냥 커져 버렸으면 예. 말씀하셨던 그쵸, 위기들이 그쵸.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달러랑 패깅을 너무 강하게 해놓다 보니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좀 흔들려서 뱅크런이 일어나면 달러 자체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군요. 예. 근데 MMF 보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리먼 브로더스가 이제 그 파산을 그 거의 초기 일으켰는데 예, 결국은 MMF 펀드 자체가 이제 기업의 상호보험도 보관을 하니까 근데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이 되면서 그게 상호보험이 무너진 이제 건데. 투입 조각이 돼버리니까 예. 줄줄이 다 이제 문제가 다 같이 생겨버린 무너진 거죠.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기초 자산을 보유하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네. 그래서 네. 그 어떤 기초 자산이 과거에는 너무 위험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예. 테더도 되게 위험한 자산 보유하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헝다 채권도 들고 있고. 그래서 그게 리스크 있다 보니까 바이든 정권 때 엄청 이제 이것들 공개하면서 테더도 많이 바꿨죠 체질을 그렇군요. 미 국채 위주로. 근데 미국에서 한 뭐 USDC 같은 경우는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고. 근데 그걸 이제 아예 이제 딱 그 법안으로 해서 이제 제도를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블 코인으로 위한 위기는 이제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 경험했던 게 있고 그리고 책에서 이게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아 금융위기 때 이런 것 때문에 사태가 벌어져서 크게 문제가 됐었다.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금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꺼려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느덧 20년이 지난 얘기고요. 그 20년 동안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미국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아마 제도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된 상태여서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가 걸리는 걸 테니까 일단은 뭐 리스크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이슈 중에 이 스테이블 코인 말고도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크립토닷컴이랑 뭐 ETF 사업한다고 이것도 결국 트럼프의 의중이겠죠? 예, 저는 그 뉴스 보고 네. 되게 많이 인용이 됐더라고요. 네. 약간 의아하기도 했어요. 왜요? 트럼프 미디어가 네. 트럼프 미디어에 이제 그쵸, 핀테크 자회사가 있긴 해요. 음. 그리고 크립토닷컴이 네. 크립토닷컴이 운용사가 아니잖아요. 네. 미국에 ETF를 같이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이제 크립토닷컴의 자회사 중에서 이름이 이제 이제 포리스 캐피털이라고 하는 이제 브로커 딜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ETF 발행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같이 해서 그 어떤 ETF를 발행하려고 하냐면 이제 그 우리가 미국산 코인들이라고 하죠. 네. 그 코인 바스켓들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크립토 관련된 이제 기업들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ETF 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포레스트 캐피털이 그 기존에 이제 ETF 발행한 이력은 따로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되게 신선한 진짜. 네. 시도다. 그리고 왜 트럼프 밈코인도 이제 굉장히 그것도 신선한 들어갈 수도 있죠. 시도였는데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ETF를 발행하려는 시도는 계속 많이 있어요. 신청은 트럼프 민코인도 ETF 신청 들어갔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승인은 안 해줄 뿐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승인까지 가는 데는 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 않을까. 이제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그래도 이제 뭐 무시할 수 없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예. 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좀 받고 그렇게 했을 때 역할은 이제 크립토닷컴이 결국은 그러면 암호화폐 ETF면 암호화폐를 뭐 구매해주고 수탁해주고 하는 교환들이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크립토닷컴이 맡을 것 같고, 그 자회사가 ETF 발행을 맡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상황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예, 본인이 잘 몰랐던 비트코인을 이렇게 막 뭐 전략적 자산 해준다 그러고 막 이런저런 일을 해봤더니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하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밈코인도 만들어보고 뭐 ETF도 한번 시도해보고 그런 느낌인데 이걸 다 너무 하나하나 크게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투자 전략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알트코인에 대해서 투자 전략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볼까요? XRP, 리플에 대한 어떤 호재성 이슈도 있고 이더리움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좀 많이 빠지고 있어서 이런 네. 쪽에 대한 어떤 전략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되게 중요한 소식이 하나 나왔죠. 그쵸. 이제 SEC가 이제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를 했죠. 아마 SEC의 리더십이 다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년 10월에 항소를 했었거든요. 철회를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간 거는 리플 ETF 가능성에 대한 것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호재가 남아 있긴 하고요. 그리고 리플은 개인적인 어떤 우리가 크립토를 바라보는 저 개인적인 성향에서는 리플 같은 자산은 썩 선호하진 않습니다만 그래요? 근데 사업적으로 리플은 되게 잘 풀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은 이제 리플이 예전에 바이든 정권에서는 CBDC 전략들을 되게 리포트 나오고 하면서 준비를 잘했었는데 이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시켰거든요. 맞춤을 잘하는구나. 네,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을 얼마나 시장에 잘 안착시키고 성공하냐에 따라서 리플의 가치가 많이 반영될 것 같다. 근데 시장은 잘 선택한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보이고 있어요. 4개월 연속 마이너스예요. 아니 이렇게까지 힘들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미국산 코인을 할 때 이더리움이 들어가 있진 않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경쟁 플랫폼들 솔라나와 같은 다른 경쟁 게 올라와서. 플랫폼들이 또 많이 등장을 했고 그리고 결국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어떤 프로덕트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밈코인 중심으로 많이 성장을 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더리움에 대해서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이제 크립토 유저나 시장에서 폭넓게 알려진 이제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보면 전체 발행량이 한 60%는 다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발행되고 쓰여집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게 성장한다면 이더리움 플랫폼도 그만큼 활용도가 높아지겠죠. 그런 부분에 좀 기대할 수 있고 그래서 이더리움은 저는 너무 단기적으로 그 이더리움 자산을 기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네. 이더리움은 저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우수하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미국산 코인, 뭐 솔라나나 리플의 한 자산 플랫폼 그 암호화폐들이 오히려 더 약간 중앙화스러운 모습으로 가면서 미국산 코인을 지향하면서 간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블록체인이 주는 이제 그 기능과 가치처럼 보다 더 탈중앙화된 플랫폼을 좀 지향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것은 단기적인보다 장기적으로 더 이제 그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은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한 것 같고 단기적으로 최근에 뉴스도 많이 만들어내고 어떤 호재도 기대할 수 있는 쪽은 XRP, 리플이 좀 더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XRP가 막 급등한다 이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럴수록 오히려 또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는 거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루트 컴퍼니 이장우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